30년. 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별마루 백화점에서 저는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치욕의 순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화요일 늘 입던 브랜드 옷 대신 오래된 청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걸쳤습니다. 백화점을 순찰하던 중 3층 화장품 매장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매장을 돌아보는 제 뒤로 수상한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안 요원 둘이 마치 범죄자라도 쫓듯 저를 미행하고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그 감정들이 뒤엉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후의 일격은 옆을 스쳐 지나가던 VIP 고객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경비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 전 이 백화점을 처음 열었을 때의 그 순수한 꿈이 모든 계층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 초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백화점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공간이 이제는 저마저 배척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숨어들어 이 썩어 빠진 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별마루 백화점의 창립자 강민선은 그날부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서진이라는 이름의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생이 탄생했죠. 제 회사에 제가 위장 취업을 하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백화점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입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익숙했던 최고급 수트 대신 편의점에서 산 10,000원짜리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생 이서진으로 살아가야 할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6시 직원 전용 지하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30년간 CEO 전용 엘리베이터만 타던 제가 이제는 복잡한 지하 미로 같은 직원 통로를 걸어야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허름한 직원 휴게실에서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결제한 고급 가구들로 꾸며진 VIP 라운지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침 7시 매장 관리자 김 부장의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30% 감소했어. 원인이 뭔 줄 알아? 중산층 고객이 너무 많아진 거야. 우리 백화점의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도끼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VIP 고객 외에는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마. 일반 고객들이 너무 편하게 드나들면 우리 백화점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훼손돼. 알겠지? 그 말에 직원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사전에 짜놓은 각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매장을 돌아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품관에서는 발렌시아가 가방을 든 고객에게 3명의 직원이 달려갔습니다. 반면 바로 옆에서 진열대를 보던 평범한 차림의 주부는 30분 넘게 방치됐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고객 우선이란 말은 이제 돈 있는 고객 우선이란 뜻이었나 봅니다. 오후 2시 4층 핸드백 매장에서 가장 참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수입 브랜드 가방을 조심스레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선물을 고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의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던지 이 가방은 고객님 수준에는 무리일 것 같네요. 지하 1층에 할인 매장이 있는데 거기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의 눈에 맺힌 눈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꿈꾸던 백화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모든 고객이 행복한 쇼핑을 즐기는 그곳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수익과 허세만이 가득한 공간이 남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썩어버린 공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서진이라는 가면을 더욱 단단히 쓰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말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생 이서진으로 지내는 동안 저는 백화점의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직원 휴게실 한쪽에는 VIP 고객 관리 매뉴얼이라는 비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청소를 하다 발견한 이 문서에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객을 어부터 F까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어등급 고객에게는 매장 직원 최소 2명이 전담 응대를 하고 시식 코너에서는 특별 메뉴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D등급 이하의 고객은 적극적인 응대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퇴장을 유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이 백화점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고객들의 사진이 찍혀 있었고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제 사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상한 노인이라는 딱지와 함께 분기별 실적 평가 기준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의 성과 평가는 오직 VIP 고객 매출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고객 응대는 아예 평가 항목에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직원들이 돈 있는 고객에게만 허리를 굽실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매뉴얼 마지막 장에는 고객 응대 필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객의 옷차림, 소지품, 걸음걸이까지 체크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둑으로 오해받은 것도 이 시스템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문서에는 현 경영진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후 제 백화점은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오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편견, 이런 것들이 제 백화점의 새로운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창고 구석에 숨어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누르면서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해시태그 제1장 30년 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별마루 백화점에서 저는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그 치욕의 순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화요일 늘 입던 브랜드 옷 대신 오래된 청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걸쳤습니다. 백화점을 순찰하던 중 3층 화장품 매장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매장을 돌아보는 제 뒤로 수상한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안 요원 둘이 마치 범죄자라도 쫓듯 저를 미행하고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수치심, 배신감, 그 감정들이 뒤엉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후의 일격은 옆을 스쳐 지나가던 VIP 고객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경비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 전 이 백화점을 처음 열었을 때의 그 순수한 꿈이 모든 계층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 초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백화점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공간이 이제는 저마저 배척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숨어들어 이 썩어 빠진 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한 것입니다. 별마루 백화점의 창립자 강민선은 그날부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서진이라는 이름의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생이 탄생했죠. 제 회사에 제가 위장 취업을 하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백화점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입니다. VIP 고객 차별 대우 매뉴얼을 발견하고 이틀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을 시리게 만듭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 통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마케팅팀 최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사장님. 70대 이상 고객 출입을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15% 높이고 휴게 공간 의자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주 오면 백화점 이미지에 안 좋잖아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시던 단골 고객들, 백화점과 함께 나이 들어간 그분들을 이렇게 몰아내겠다니요. 하지만 이어진 전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장 온도도 2도 정도 낮췄습니다. 노인분들은 추위에 약하니까요. BGM도 요즘 유행하는 힙합으로 다 교체했고요. 젊은 VIP들을 위한 거죠. 주차장도 개편했습니다. 일반 주차 구역은 최대한 멀리 배치하고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리게 될 겁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닌 조직적인 고객 퇴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백화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희 백화점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편하게 쉬어 가시고 손주들 과자라도 사주시던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는데 전화를 끄는 최 과장은 서류 뭉치를 들고 나갔고 저는 그 서류가 있던 캐비닛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고객 필터링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특정 연령층과 소득층을 자연스럽게 내보낼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매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배치된 의자들, 시끄러운 음악, 차가운 실내 온도,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이제 돈 있는 젊은 층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부 이서진이 아닌 백화점 창립자로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치밀한 차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정리 아르바이트생 이서진으로 일한 지 3주째 예상치 못한 동지를 만났습니다. 신입사원 박지민. 입사 한 달 차인 그녀는 제가 본 유일한 양심적인 직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민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녀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서진 선생님, 저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늘도 할머님 한 분이 오셨는데 매뉴얼대로 차갑게 대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예전 별마루 백화점은 이렇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전 이런 서비스가 싫어요. 이게 무슨 고객 서비스인가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 이 백화점에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진 직원이 남아 있었던 거죠. 박지민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VIP 등급 매기기, 고객 차별하기. 면접 볼 때는 이런 걸 안 알려줬어요. 제가 꿈꾸던 서비스는 이게 아니었는데 사표 쓸까 고민 중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숨겨둔 진실을 누군가와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박지민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VIP 차별 매뉴얼, 고객 퇴출 프로그램 문서, 녹음된 대화들. 박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실 저는 제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마케팅팀 최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진 씨, 잠깐 올라올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제 정체가 발각된 걸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최 과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최 과장을 따라 20층 사장실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제 정체가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재 백화점 사장인 정민우와 함께 앉아 있는 건 다름 아닌 20년 전 제가 직접 뽑았던 장혜진 부장이었습니다. 이서진 씨, 들어오세요. 정민우 사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강민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혜진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제가 입사했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백화점은 모든 사람의 꿈과 행복을 파는 곳이라고 하셨죠. 그때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민우 사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들, 제가 복사했던 문서들이었습니다. 다 발각됐습니다. 회장님의 위장 취업도, 증거 수집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혜진 부장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회장님의 조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정민우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혜진 부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3년간 모아온 자료들입니다. 고객 차별 정책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민원, 직원들의 고충, 매출은 올랐지만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들. 정민우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둘이 짜고 이 사태를 만든 거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회는 제 편이에요. VIP 마케팅은 이미 시스템화되었고 매출은 상승세죠. 뭘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때 사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신입사원 박지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충격적인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사회 의장 김 회장이었습니다. 정민우 사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최대 후원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 회장이 하필이면 이 순간 들어온 것입니다. 정민우 사장, 설명해 보시죠.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지민이 들고 있던 태블릿을 김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백화점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는 장면, 평범한 차림의 고객들이 매장에서 무시당하는 모습, 그리고 VIP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 장면들. 박지민이 몰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3개월 전 저의 부모님께서 이 백화점에 오셨다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단골이었던 우리 부모님이 초라한 옷차림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았죠.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 사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강민서 회장님의 위장 취업도 사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혜진 부장이 보내준 제보를 받고 저도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이어서 김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민우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안이었습니다. 어제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정민우 사장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 주시죠.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신입사원 박지민, 부장 장혜진, 그리고 이사회 의장 김 회장까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민우 사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매출은 올랐습니다. 실적은 좋아졌어요.
그게 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김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매출과 실적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 따뜻한 서비스 정신,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민우 사장이 물러난 다음 날, 백화점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다시 강민서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원 전체 조회가 열렸습니다. 본관 1층 중앙광장에 전 직원 300명이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제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이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저를 무척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았습니다. 장혜진 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돈 있는 고객만을 위한 서비스, 차별적인 응대, 냉정한 매출 지상주의.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신입사원 박지민이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힘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면접 볼 때 꿈꿨던 백화점은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고객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곳,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곳. 그 꿈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김 회장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강민서 회장님께서 30년 전 이 백화점을 시작하실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매출과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차별적 지침은 폐지됩니다. VIP 등급제도 없애겠습니다. 대신 모든 고객을 VIP로 모시겠습니다. 직원 평가 기준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매출로만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미소, 따뜻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되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의 소중함을. 1층 로비에 걸려있던 VIP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현수막이 내려지고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고객은 우리의 VIP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전체 조회가 끝난 그날 오후 저는 30년 전처럼 매장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강민서 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바뀐 건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고령 고객을 막기 위해 빠르게 설정해 두었던 속도를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매장 온도도 다시 올렸고 시끄러운 음악도 잔잔한 곡으로 교체했습니다. 불편하게 배치했던 휴게 의자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한 노부부가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 4층 명품관에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손녀의 결혼식 선물을 사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오신 거였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지민이 직접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진심을 담아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노부부는 처음에 경계하는 눈치셨지만 이내 밝은 표정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지난번엔 이 나이 먹고 망신만 당하고 갔는데 할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지민도 눈물을 참으며 더욱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결국 손녀를 위한 가방을 구매하셨습니다. 계산대에서 할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이 백화점 처음 생겼을 때부터 단골이었다오. 요즘 들어 많이 달라져서 서운했는데 오늘은 옛날 같아서 참 좋네요.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강요된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VIP 등급을 확인하느라 컴퓨터부터 들여다보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고객의 눈을 바라보며 진정성 있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혜진 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날 하루 백화점을 찾은 고객 수는 평소보다 30%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도 25% 감소했죠.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른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출은 계속 감소했고 일부 VIP 고객들은 특별 대우가 없어졌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주주들의 항의도 빗발쳤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별마루 백화점이 달라졌다. 옛날처럼 따뜻해졌다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30년 전 우리의 첫 고객이었던 분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 노부부께서 손녀분과 함께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손녀분 결혼식이 끝난 후라고 했습니다. 할머님이 건네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첫 아이 돌잔치 선물을 사러 왔던 이 백화점에서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엄마가 되어 이곳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네요. 따뜻한 미소를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매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은 여전히 예전보다 15% 낮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층이 크게 늘었고 재방문율은 오히려 30%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사율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박지민은 이제 고객 서비스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장혜진 부장은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이죠. 김 회장님은 이 사례를 다른 계열사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30년 전 백화점을 처음 열 때 작성했던 사업계획서가 놓여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단순한 상품 판매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의 꿈과 행복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30년이 지나 우리는 잠시 길을 잃었었지만 결국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건물을 높이 짓거나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을 쌓는 것이라는 걸. 35년. 한평생을 바쳐 일군 행복실버케어의 설립자로서 저는 늘 자부심이 컸습니다. 의료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시골 마을에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을 세웠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요양원은 이제 전국 최고의 실버케어 시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대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시설 운영은 제가 믿었던 이사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드디어 퇴원을 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퇴원 당일 저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늘 입던 고급 정장 대신 수술 후 입고 있던 환자복 차림이었고 3개월간의 투병 생활로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카락은 수술 자국을 가리기에도 모자랐죠. 요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경비원 김철수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봐요,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예요. 보호자는 정문으로 가셔야. 그러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본 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장님? 로비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로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 인테리어는 차가운 대리석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시던 소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화려한 샹들리에와 비싼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리셉션 데스크에서 원무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일반 요양실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VIP실 보호자분이 아니시라면 돌아가셔야. 그러다 제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일반실과 VIP실의 구분이라니 이런 차별은 제가 만든 규정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2층 일반실은 최소한만 신경 쓰면 돼. 보험 수가로 들어오는 환자들이잖아. 우리한텐 3층 VIP실이 중요해. 거기 계신 분들이 실적의 80%를 차지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35년간 지켜온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어르신은 평등하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필요한 돌봄의 정도에 따라 치료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VIP니 일반인이 하는 구분입니까?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물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행복실버케어의 설립자 최서연은 잠시 자취를 감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새로 채용된 요양보호사 박지혜가 이 시설의 구석구석을 파헤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요양원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보호사 박지혜로서의 첫 출근 날,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직원 전용 지하 출입구에서 새로운 신분증을 목에 걸자 35년간 이어온 제 정체성이 잠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섞여 걸어가는데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간호사 김영희가 새로 들어온 요양보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층 일반실 담당입니다. 기억하세요. 일반실은 최소한의 케어만 하면 됩니다. 기저귀 교체, 식사 보조, 기본적인 것만요. 말벗이나 산책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보험료로 받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3층 VIP실은 건드리지 마세요. 거긴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요. VIP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일반실 환자분들과 섞이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은 절대 3층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세요. 첫 담당 환자는 김순자 할머님이었습니다. 78세, 중증 치매. 보험으로 겨우 입소하신 분이었죠. 할머님의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인데도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전기세 절약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라고 옆 병실 요양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실 식단은 영양가 없는 밥과 국, 그리고 작은 반찬 2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3층 VIP실 식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식재료로 만든 맞춤식이 제공되고 있었죠. 오후 2시 김순자 할머님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요양보호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바쁘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기저귀 차고 계시잖아요. 30분 후에 전기 교체 시간에 하면 되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세운 요양원의 첫 번째 규칙은 어르신의 요청은 즉시 응대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그 기본적인 존중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간 근무 때였습니다. 일반실은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20명의 환자를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해야 했죠. 반면 VIP실은 20일 케어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첫 야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꿈꿔온 요양원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박지혜라는 가면을 더욱 단단히 써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지혜로 지내는 동안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바로 어제 일어났습니다. 2층 일반실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박영수 할아버님, 평생을 고등학교 교사로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시던 따님의 눈가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좋은 병실로 모시고 싶은데 퇴직금을 다 써도 VIP실은 엄두를 못 내겠네요.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할아버님은 피아노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보시고는 눈이 반짝이셨죠. 선생님, 저 피아노 좀 쳐도 될까요? 저는 할아버님의 손을 잡고 피아노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무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피아노는 VIP 전용입니다. 일반실 환자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할아버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 할아버님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응급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실 담당 간호사는 VIP실 응급 상황을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직접 할아버님을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이었는데 거기에는 명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우선순위, VIP실 환자, 프리미엄실 환자, 일반실 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생명의 위험 앞에서조차 이런 차별이라니요. 문서 아래에는 현 이사진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야간 당직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는 제 심장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VIP실 매출이 전체 수익의 80%래. 당연히 신경 써야지. 일반실은 적자라고 하던데. 솔직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서류를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실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결국에는 VIP실만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두를 위한 요양원은 이제 부자들만을 위한 호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차별 매뉴얼을 발견하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야간 당직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밤 11시 일반실 다인병실에서 김순자 할머님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3층 VIP실에서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혈압 상승이었죠. 그런데 의료진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 전원이 VIP실로 달려갔고 고열로 신음하시는 김순자 할머님은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일반실은 내일 아침 회진 때 보면 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몰래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녹음했습니다. 의료진의 차별적 대응, 환자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발언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실 컴퓨터에는 수익성 분석 보고서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들이 마치 상품처럼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환자는 수익성 낮음, VIP 환자는 수익성 최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실 환자들의 약품은 가장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되어 있었고 재활치료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VIP실은 최고급 외국산 약품과 풀타임 재활치료가 제공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뜻밖의 동지를 만났습니다. 신입 간호사 이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런 병원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어르신들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미라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이곳에 계세요. 2층 일반실에. 간호사인 손녀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미라를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호사님, 사실 저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라는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저는 행정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날 저녁 수상한 기척을 느낀 순간 누군가 당직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당직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라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필 그때 우리는 이사진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문서를 찾은 참이었죠. 문 앞에 서 있던 건 김영애 수간호사였습니다. 박지혜 씨, 이렇게 늦게까지 서류를 뒤지시는 이유가 뭔가요? 김영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처리였습니다. VIP 전환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미라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야간 기록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선배님. 이미라의 눈빛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김영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제 제 어머님이 입원하셨거든요. 일반실에 김영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VIP 전환 프로젝트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실 환자들의 영양 공급을 줄여 자연스러운 퇴원을 유도하고 빈자리를 VIP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엔 이사진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품 대체 계획안이었습니다. 일반실 환자들에게 값싼 약을 쓰고 차액을 이사진이 나눠 가진 증거였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비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서류를 숨기려는 순간 이번엔 원무과장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들 여기 계셨네요. 원무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어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반실에서 제때 응급처치만 되었어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당직실에는 4명의 증인이 모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수간호사, 그리고 원무과장까지. 우리는 밤새 이 시설의 부조리를 고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직실 창밖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라 간호사가 갑자기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환자 기록 무단 열람. 원무과장도 강제 휴가를 받았고 김영애 수간호사는 지방 요양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분명 어젯밤 우리의 대화를 누군가가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응이 이사진의 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2층 일반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밤사이 에어컨이 고장났다며 꺼놓은 상태였는데 무더위로 인해 노인 3분이 동시에 탈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몰래 확인해 보니 에어컨은 멀쩡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원을 차단한 흔적이 있었죠. 시설 관리 일지를 뒤져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실 관리 비용 절감 방안 마이너스 여름철 냉방 제한적 가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급히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핑계로 접근이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전 시설관리실의 김 반장을 잘 알았습니다. 35년 전 이 요양원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죠. 원장님, 김 반장은 저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꺼낸 USB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실 환자들의 약을 빼돌리는 장면, 야간에 몰래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모습, 심지어 VIP실 공실을 만들기 위해 일반실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회의 장면까지. 이 모든 걸 김 반장이 몰래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실은 이 자료들을 경찰에 제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과 결탁한 담당자들 때문에 번번이 막혔어요. 원장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설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재훈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역시 의심이 갔어. 박지혜 씨 아니. 최서연 원장님.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뒤에는 경비 직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최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로 올라가시죠. 저는 김 반장에게 받은 USB를 재빨리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사회 회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가방 속 USB를 확인했습니다. 최재훈 이사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건 다름 아닌 제 동생 최영주였습니다. 제가 3개월간 입원해 있는 동안 이사회에 새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영주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언니의 정신과 진단서예요. 심장 수술 후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사회는 언니를 강제로 은퇴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제 부재 중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동생은 이 사진과 손잡고 저를 밀어내려 한 것입니다. 영주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니? 우리 어머님이 치매로 돌아가실 때 더 나은 요양원이 있었더라면 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었니? 잠시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최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경비 최서연 원장님을 모시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쫓겨난 이미라, 김영애 수간호사, 원무과장이 들어섰고 그들 뒤로 경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최재훈 이사님, 체포영장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운영비 횡령, 의료기록 조작, 약품 비리 혐의. 그제야 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은 저도 증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처음엔 이 사진의 편에 섰지만 지난 일주일간 지켜보면서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락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주가 이중 스파이였다니. 하지만 제 동생은 끝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최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착각하지 마세요. 요양원 운영이 장사가 아니고 뭡니까? VIP 위주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그때 김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CCTV 영상이 담긴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비리가 고스란히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폭로 이후 요양원은 폭풍 후에 고요함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재훈 이사를 비롯한 비리 가담자들이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난 후 저는 바로 전 직원 비상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본관 1층 로비에 300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서연입니다. 지난 3주간 요양보호사 박지혜로 일하면서 저의 정체를 밝히자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고백들. 이미라 간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해고됐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애 수간호사도 일어났습니다. 지방 발령은 저를 고립시키려는 술책이었지만 오히려 전국 요양원의 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동생 영주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진에 들어가 그들의 신뢰를 얻었고 모든 회의를 녹음했습니다. 불법적인 의사결정의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한 거죠.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부당한 지시들. 이제는 그런 것들과 이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즉시 몇 가지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먼저 일반실과 VIP실의 구분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모든 환자는 동일한 케어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에어컨은 다시 가동되었고 의료 기록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실의 박영수 할아버님이 로비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였죠. 할아버님의 떨리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5년의 역사를 가진 행복 실버케어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긴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요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어르신들의 표정이었습니다. 2층과 3층을 구분하던 칸막이가 철거되었습니다. VIP실 앞에 걸려있던 회원 전용 팻말이 사라졌고 대신 힐링가든이라는 새 이름이 붙었습니다. 모든 층의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있었던 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VIP실에 계시던 전직 음악교사 김명자 할머님과 일반실의 박영수 할아버님이 함께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셨지만 음악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죠. 더 놀라운 변화는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라 간호사가 새로운 케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짝꿍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환자를 담당하는 제도였습니다. 의료적 처치와 일상적 돌봄이 더 긴밀하게 이뤄지게 된 것이죠. 김영희 수간호사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요양원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이 더 이상 격리된 공간이 아닌 가족의 연장선이 된 것입니다. 영주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분들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주인공은 평생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던 최옥순 할머님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시설 관리에 더욱 열정을 보였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층별로 다르게 설정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췄고 산책로의 바닥재를 교체해 보행이 더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어쩌면 저 자신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5년 전 이 요양원을 시작할 때의 그 초심, 사명감이 다시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로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하고 식사 시간에는 직접 배식을 도우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우리 요양원이 진짜 행복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미라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행복 실버케어는 이제 정말 이름 그대로의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새로운 행복 실버케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호화로운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이 아닌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된 이곳에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일반실과 VIP실의 통합 이후 첫 번째 행복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할아버님과 김명자 할머님이 공동 음악 감독이 되어 어르신들의 합창단을 이끄셨죠. 와병 중이신 분들은 침상을 로비로 옮겨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라 간호사가 시작한 짝꿍 프로그램은 이제 전국 요양원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케어 모델로 채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영애 수간호사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도 점점 확대되어 이제는 3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영주가 시작한 추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뜻밖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 인쇄 전액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요양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들의 표정입니다. 더 이상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활기찬 웃음이 가득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분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는 의료진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 책상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님의 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를 이곳에 모실 때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매일 피아노를 치시며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시는 모습, 마치 이곳이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창밖 산책로에서는 김 반장이 어르신들의 안전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이미라 간호사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로비에서는 영주가 어르신들과 함께 앨범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35년 전 이 요양원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꿈이 생각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존엄과 사랑을 받는 곳. 그 꿈이 한때 돈과 이익 앞에서 흔들렸지만 이제는 더욱 단단하게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삶의 무대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행복 실버 케어는 그 이름처럼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케어가 함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